엔캐리 청산, 이 무서운 말이 멀리 일본 얘기 같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제 노후 통장을 직접 때리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2024년 8월, 일본이 금리를 한 번 올리자 단 하루 만에 코스피가 8.77% 빠졌습니다. 그날 퇴직연금과 펀드 평가액이 어떻게 됐을지 떠올려 보시면 이게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어떤 길을 거쳐 제 통장까지 닿는지가 보입니다. 그 경로를 끝까지 짚어드리고 마지막엔 흔들려도 당황하지 않는 법까지 말씀드릴게요. 이 숫자를 한번 내 통장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날 제 코스피 펀드에 1억이 들어있었다면 단 하루 만에 877만 원이 사라진 셈입니다. 1년을 꼬박 모아야 만질까 말까 한 돈이 점심 한 끼 먹는 사이에 증발한 거죠. 그런데 이게 화면 속 숫자가 아니라 내 퇴직연금 평가액에 빨갛게 찍혔다고 생각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날 시장은 거의 멈춰섰습니다.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거래를 잠깐 강제로 세우는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했거든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서킷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너무 빨리 달리면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주가가 너무 급하게 빠지면 시장 전체를 몇 분간 멈춰 세우는 장치인데요. 우리 증시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큼 드물게 나오는 일입니다. 그게 그날 발동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하락폭이었으니 얼마나 다급한 하루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더 놀라운 건 정작 일본이었습니다. 같은 날 일본 니케이 지수는 무려 12%가 빠졌습니다. 1987년 이후로 가장 나빴던 단 하루였어요. 다시 말해 30년 넘게 일본 증시가 겪어보지 못한 충격이 그날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우리만 흔들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휘청였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거대한 사건에 방아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거창한 전쟁도 아니고 큰 회사의 부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본이 금리를 아주 조금 올렸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바다 건너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한 정도의 일이 제 노후 통장까지 날아와 8% 넘게 깎아낸 겁니다. 강 건너 불인 줄 알았는데 그 불씨가 어느새 내 마당까지 날아온 셈이죠. 그리고 바로 며칠 전 2026년 6월 16일 일본이 또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조용히 불안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그 일이 다시 벌어지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한 번 올린 게 왜 바다 건너 제 통장을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었을까요? 손가락 하나 까딱한 일이 어떻게 877만 원을 증가시키는지 그 연결고리가 도무지 안 보이실 겁니다. 그 답을 알려면 먼저 엔캐리라는 게 대체 뭔지부터 봐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풀어드리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럼 대체 일본이 금리를 올린 게 왜 그렇게 무서운 일이냐? 그 정체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75%에서 1%로 올렸습니다. 0.25% 차이라 별것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게 1995년 9월 이후 무려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작년 12월에 0.75%로 올린 지 반년 만에 또 올린 거라 일본이 작정하고 핸들을 돌리고 있다는 신호인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1%가 31년 만에 제일 높다니 그럼 그동안 일본 금리는 대체 얼마였길래 그러냐는 거죠.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은 2024년 3월까지 17년 동안이나 금리가 마이너스였습니다. 0%도 아니고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돈을 맡기면 오히려 보관료를 떼이는 묘한 시절을 그렇게 오래 보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30년 동안 월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사이 일본만 제자리 걸음을 했거든요. 오히려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경제가 활력을 잃은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50대, 60대 시청자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 경제가 어쩌다 저렇게 됐나 싶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경기에 불이라도 지피려고 금리를 한없이 낮춰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풀어드리면 별것 아닙니다.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일본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에 투자해 그 차익을 먹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가 거의 없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다가 이자 높은 곳에 굴리는 거죠.
일본 돈은 30년 가까이 이자가 거의 없었으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을 싼 돈 창고처럼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공짜 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공짜였던 일본 돈이 이제는 이자를 물어야 하는 돈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빌린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걸 청산이라고 합니다.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으려고 다른 나라에 투자해뒀던 자산을 서둘러 팔고 그 돈을 일본으로 되돌리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 시장이 출렁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지금 모습이 참 묘합니다. 한쪽에선 금리를 올려 경기를 식히면서 다른 쪽에선 정부가 보조금을 풀어 돈을 뿌리고 있거든요. 더운데 에어컨을 틀면서 동시에 보일러도 켜는 격입니다. 그러니 더 헷갈리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작정입니다. 지금 1%도 일본이 보는 적정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거든요. 이 일본 돈이 정확히 어떤 길을 거쳐 제 노후 통장까지 닿는지 한 단계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청산이 정확히 어떤 길을 거쳐 제 통장까지 오는지 4단계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죠.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멀게만 느껴지던 일본 뉴스가 어느새 제 연금 평가액 앞에 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그동안 쌌던 일본 돈, 엔화의 값이 다시 비싸집니다. 이걸 엔 강세라고 부르죠. 그러면 거의 공짜로 엔을 빌려 다른 나라에 굴리던 사람들 마음이 급해집니다. 빌린 돈을 갚을 부담이 부쩍 커지거든요. 이자도 오르고 갚아야 할 엔의 몸값도 비싸졌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이 빌린 엔을 갚으려고 그동안 사둔 자산을 서둘러 내다 팝니다. 문제는 한국 코스피가 외국인 비중이 높은 시장이라는 점이에요.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주가가 출렁입니다. 그 출렁임이 곧 제 코스피 펀드와 퇴직연금 평가액이 줄어드는 일로 이어지죠. 이게 바로 2024년 8월 하루 만에 코스피가 8.77% 빠졌던 그 길입니다. 그날이 다시 올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규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되돌아갈 수 있는 청산 자금을 약 32조 엔, 우리 돈으로 297조 원쯤으로 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일본 주식은 오히려 오르는데 왜 한국만 떨어지냐는 거죠. 답은 이 경로 안에 있습니다. 엔이 싸면 일본 수출 기업이 돈을 잘 벌어 일본 증시는 신고가를 갱신하거든요. 하지만 똑같은 엔 강세 신호가 한국에선 외국인 자금 이탈로 작동합니다. 같은 바람인데 일본 도된 순풍이고 한국 도된 역풍인 셈이죠. 세 번째 단계는 또 다른 길, 바로 환율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오르내리는 고환율 국면이에요. 한 달 평균이 약 1,507원, 어느 날은 장중에 1,562원까지 갔습니다. 원화값이 싸지면 수입해오는 물건값이 다 같이 오릅니다. 환율은 수입 물가로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한국은행 추정으로는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 올라갑니다. 식료품도 기름값도 야금야금 매달 장바구니가 무거워지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고환율이 길어지면 한국은행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도 뒤로 밀립니다. 환율이 1,500원 선에서 내려오질 않으니 함부로 금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일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빚을 진 가게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겐 이게 바로 와닿는 이야기죠. 자, 4단계를 한 줄로 이으면 도미노가 됩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고, 엔이 비싸지고, 빌린 돈이 회수되고, 한국 주식이 출렁이고, 마침내 제 연금과 장바구니와 대출 이자까지 닿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멀리 일본 얘기인 줄 알았던 일이 사실은 제 통장 일이 맞았던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터질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또 터지나? 나는 뭘 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본격적으로 터질 조건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빌린 돈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되돌아가려면 일본 금리가 조금 오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그동안 쌌던 엔화 값이 갑자기 비싸지는 일이 동시에 맞물려야 합니다. 지금은 공포는 있어도
실제로 그 짐을 싸기 시작한 정황은 약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완전히 놓으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운전대를 정반대로 꺾고 있거든요.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중이고 일본은 올리는 중입니다. 두 나라가 핸들을 반대로 돌릴수록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좁혀지고 그럴수록 일본 돈을 빌릴 매력이 줄어 되돌림 압력은 커집니다. 게다가 일본은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경기를 띄우지도 시키지도 않는 딱 적당한 금리,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일본은행은 1.5% 안팎으로 봅니다. 지금 1.0%는 도착점이 아니라는 뜻이죠. 전문가들은 연말쯤 1.25%까지 더 올릴 거라고 봅니다. 추가 인상의 여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막연히 무서워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신호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엔화 값이 갑자기 강해지는지. 둘째,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리는지. 이 두 신호가 동시에 켜질 때 그때 비로소 내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쏠려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뉴스 한 줄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큰 흐름은 이렇게 천천히 신호를 보내며 움직이거든요. 미리 알아두면 시장이 출렁여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자산을 지키는 힘은 남보다 빨리 움직이는 속도가 아니라 흐름을 읽어내는 눈에서 나옵니다. 일본의 31년 만의 금리 인상은 멀리 있는 남의 나라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엔케리 청산이라는 길을 따라 제 코스피 펀드와 환율, 그리고 매일의 장바구니까지 닿는 일이었죠. 당장 터질 조건은 아니지만 추가 인상 여정은 아직 남아있으니 방금 말씀드린 신호등 두 개만 마음에 새겨두시면 됩니다. 돈의 흐름을 읽으면 세상이 보입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이 채널 경제가머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